베트남 통일의 특성과 교훈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센터 연구교수로 계시는 김정희 박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는 베트남 통일의 특성과 교훈, 한반도의 지금 3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베트남이 우리한테 통일이 준 충격, 공산화 통일이 준 충격, 그 다음에 우리가 파병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맹과 한미동맹, 그러니까 동맹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투입을 했지만 실패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통일전쟁, 베트남 전쟁은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었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통일이 주는 교훈이나 특성,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지닐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는 굉장히 식상하고 흔한 주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일 이후에 베트남이 10여 년 동안 공산주의화를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상 개조교육, 그리고 이제 숙청,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에 의한 국가 기반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 후유증을 공산주의화를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은 월남이 베트남이 이겨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베트남이 이제 노선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통일전쟁 과정. 이제 여러분도 전부 아시지만, 베트남은 1861년 프랑스 식민지가 된 이후에 1940년까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문에 이제 5년 동안 일본이 점령을 했었고, 그리고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민족해방의 독립전쟁입니다. 명분이. 그게 이제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반대 민족주의 운동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공산주의 운동 세력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호치민이 주도권을 들고 그 민족 저항 운동을 한 모든 세력을 규합을 하게 됩니다. 규합을 해서 호치민이 주도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베트민입니다. 그러니까 월남 독립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저항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그걸 만든 거죠. 6.25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남로당 같은 조직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시작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그러니까 민족해방 독립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민이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고, 이제 제네바 회의를 통해서 북이 17도선 이북은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대륙, 그러니까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남부는 프랑스가 지원하는 베트남 공화국, 즉
마지막 황제를 이제 수장으로 내세워서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인정 과정을 거쳐서 총선을 이제 베트남 제네바 협의에 따라서 총선을 1956년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요. 1995년에 남부 베트남의 고딘비엔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게 이제 그 동남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 팽창, 그걸 저지하지 못할 경우의 후유증, 이것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프랑스를 압박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웅호진 GM 정권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프랑스가 철군을 하게 되니까 베트남 협정이 어떻게 보면 무효가 됐고, 총선 실시 합의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실질적으로는 총선을 실시하면 민족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세력, 즉 호치민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다고 전부 다 예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총선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베트남의 남북 분단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지만, 근데 명분은 공산주의 세력, 소련과 중공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의 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팽창을 저지하는 게 미국의 명분이었습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이제 양극 체제에서 자유진영을 이끄는 그런 국가로서는 당연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이제 항미 전쟁이면서도 통일 전쟁입니다.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된 상태니까 남북 분단을 통일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이제 통일 전쟁이거든요. 호치민이 그걸 통일 전쟁으로 그 명분으로 삼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만든 게 뭐냐면 베트콩입니다. 우리가 소위 쉽게 알 수 있는 게 베트콩입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1960년에 결성을 합니다. 그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이상야릇한 상황이 됐거든요. 남베트남에서. 어떻게 보면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호치민이 만든 민족주의 운동을 가장해서 만든 1차 베트민과 2차 남베트남 민족주의 해방전선, 이것이 결정적으로 북베트남의 이 전략적 우세를 가져다주는 그런 기반이 되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남베트남인들이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게 바로 베트콩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받았지만, 이 베트남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오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가득 찼었고, 그것이 호치민이 주도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민족주의를 가장한 이 통일 전쟁에 심정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이 남베트남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전쟁의 패배가 되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 공교롭게도 자본주의
미국의 어떤 부패상이 남베트남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거죠. 그 미국이 지원해서 수립된 고딘디엠 정권의 이 독재 정권, 그 다음에 족벌 체제적 독재 그 정치가 시작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1961년부터 쿠데타가 발생해서 63년까지 약 10여 차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정 불안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나서 수립된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티우 정권이 수립되었고, 티우 정권이 이제 파리 평화협상 체결을 한 뒤에 이제 그 사임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 부패, 남베트남 정부의 부패, 그 다음에 지도층의 무능, 이런 것들이 이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패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명분 싸움에서도 졌지만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굉장히 전쟁이 장기전화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강했죠. 유럽과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강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1968년 구정대공세가 있었죠. 그 대공세로 그러니까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거의 전멸하다 싶을 정도로 이 미군한테 당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한 그 전쟁의 참상, 그것이 미국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이 계기가 된 거죠. 그때부터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반전 여론이 거세지면서 존슨 행정부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까지 생각했던 존슨 행정부가 이제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닉슨 행정부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평화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협상을 추진하게 됐지만, 문제는 이제 닉슨 행정부의 정책이기도 했지만, 그때 전략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그러니까 당시는 중공이죠. 중공과 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중공을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소련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그런 이 데탕트 전략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려했던 동남아로의 공산주의 세력의 이 팽창, 이것도 어느 정도는 중국이 만약 미국과 이 어떤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그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상 이제 평화협상을 시작을 했고, 결국 73년 1월에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게, 북베트남군은 파리 평화협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1973년 2월 충계 대공세를 또 합니다. 이게 전쟁 준비를 한 거죠. 평화협상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준비를 해서 남베트남을 어떻게든 괴멸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구히 앞으로도,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항상 평화협정에 대한 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평화라는 단어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한다면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가 유지되려면 힘의 우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1973년 1월에 체결한 파리 평화협정의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국민의 인식은 심정적으로 주의자들을 지지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됐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1975년 4월 30일에 이제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베트남 전쟁이 종식이 되고 공산화 통일이 됐는데, 그 통일의 그러면 남베트남의 패망 원인과 북베트남의 승리 요인이 뭘까?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이게 많이 아실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국민의 분열과 대책 대비 없는 감상적 민족주의 의식과 통일지상주의, 이게 아무런 대비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경우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베트남의 승리 요인으로는 끈질긴 저항 정신과 전쟁 의지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공산주의자 호치민의 지도력. 이 부분이 가장 컸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 그런 것들이 상식입니다. 상식이 되었어요, 이미. 그렇지만 상식이 깨질 때 이 사회가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상식이 베트남전의 교훈입니다. 교훈은 다 우리가 식상해야 하죠. 그런데 상식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첫째,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국제정세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변화했고, 이에 따라 남베트남에서 발을 빼기가 수월해졌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베트남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졌죠.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고, 둘째, 미국의 철수는 자국내 사정과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그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동맹국도 이제 쉽게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그 국가가 혼란과 분열과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다면 미국이 주둔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셋째,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와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인민 대중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 이건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오해는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액면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기만책동 가능성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쟁의 명확한 성격 규모가 대응이 필요하다.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미국과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냉전시대 공산진영과 체제 및 이념 대립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미국의 전략이 디테일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베트남의 심리전과 정치 공작, 국론 분열과 혼란 유도, 통일 전선술 전개 등으로 인해서 남베트남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고 분기가 시작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남베트남에 대한 공산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남베트남인들이 겪은 숙청과 차별, 불안과 공포. 이건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겪은 실상은 얼마나 그 심했겠습니까? 한 3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민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남베트남 사회주의와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 전체의 탈사회주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사회통합 과정은 분단된 두 지역이 어느 일방에 의해 흡수성이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남북한 통일은 전쟁 수단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장 그 정체성을 이게 남베트남이 팽항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정체성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겁니다. 이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의 우위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국가를 이끄는 세력의 부패와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부국강병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우리가 항상 그 염두에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내부의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한 우리의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통일 전선 전술과 유장 평화 공세,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베트남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크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관점에서는 대북 및 국제사회에 대한 워치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고, 워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정보기관의 역할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자유민주주의든 지금 그 러시아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은 보이지 않게 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역사적 교훈으로도 삼아야 할 부분이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자기들의 그 족벌 체제가 아닌 일당 독재지만 지도 체제가 변화하거든요. 지도부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노선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특성상 김정은 족벌 체제가 쉽게 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혁 개방 노선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위한 그 노력을 이건 진보든 보수든 이건 따질 게 아니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